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지금부터 25년도 이외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과목에서 출제된 20문항을 살펴볼 텐데요. 이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TV방송의 전자파의 주파수를 190MHz의 평면파로 보고 뮤S를 1, 엡실론 S를 64인 물속에서의 전파속도 V와 파장 란다를 구하면 우선 전파속도 공식부터 같이 작성해 볼까요? 우리가 전파속도 V는 란다 F라는 공식도 있고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이라는 공식도 있겠습니다. 이때 란다는 파장, F는 주파수, 엡실론은 유전율, 뮤는 투자율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뮤S와 엡실론 S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전파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우선 유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로 표현할 수 있고 투자율 역시 뮤 제로, 뮤 S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조금 보기 좋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엡실론 S와 뮤 제로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루트 엡실론 S 그리고 뮤 S분의 1로 쪼갤 수가 있죠. 즉, 이 곱하기로 쪼개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는 물론 우리가 각각의 값을 대입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진공 중에서의 전파속도 V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암기하셔도 됩니다. 3 곱하기 10의 8승이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고 여기 엡실론 S에는 64, 뮤 S에는 1을 대입하셔서 우리가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요. 이 값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0.37로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전파 속도를 계산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다음에 구하는 파장 란다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파장은 여기 있죠.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친구를 파장 란다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란다는 주파수분의 전파 속도 맞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전파 속도는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V 자리에는 0.37로 곱하기 10의 8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주파수는 문제에서 190MHz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190 작성해 주시고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0.19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단위는 미터가 되고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설명되는가? 우선 같이 유도기전력 공식을 작성해 볼 텐데요. 유도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유도기전력의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밑줄 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크기와 관련된 법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정확히는 우리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법칙은 렌츠 법칙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렌츠의 법칙을 골라주시면 되죠. 더 나아가서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나와 있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 또는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은 예를 들어 이러한 직선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오른손을 사용해서 엄지를 직선 전류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이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자개에 의한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앙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됩니다. 오른손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러한 것이 되겠고 마지막에 가우스 법칙은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자기학 2단원 정전계 파트에서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구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가우스 법칙이 무엇이냐? 전기력선의 밀도를 가지고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인데요.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력선의 개수 N을 면적 S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밀도죠. 면적분의 개수를 의미해서 전기력선의 밀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뭐다? 이게 전개의 세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전기력선의 개수 N은 엡실론분의 Q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전개의 세기 1을 어떻게 계산한다?
이 n 자리에 엡실론분의 q를 이곳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개의 세기 2를 엡실론 s분의 q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 해당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의 세기를 가우스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유기 기전력 또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손은 각각 최대 자속 밀도의 몇 승인가? 우선 우리가 두 친구는 철손에서 나뉘게 되는 친구들인데요. 철손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손 편의상 H 첨자를 많이 씁니다. pH. 그리고 또는 우리가 와류손이 되겠는데요. 와류손은 문자로 우리가 첨자로 E를 주로 씁니다. PE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각각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pH의 경우에는 즉 히스테리시스손은 우리가 상수 K, 주파수 F 그리고 최대 자속 밀도 BM의 이 윗부분이 BM의 1.6승에서 2승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1.6에서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류손 같은 경우는 역시 상수 K 그리고 철심의 두께의 제곱 그리고 주파수의 제곱 마지막으로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와류손을 가지고 먼저 보기를 소거해 나가겠습니다. 와류손은 최대 자속 밀도의 2승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승인 게 지금 3번과 4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손이 1.6에서 2에 해당되는 친구는 보기 3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1.0이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동심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2배로 하면 정적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우선 우리가 2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동심구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동심구란 말 그대로 우리가 중심이 같은데 구예요, 여러분. 즉 공 안에 또 다른 작은 공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반지름 A에 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큰 이러한 큰 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반지름을 B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B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 안에 공이 있는 이러한 동심구가 되겠는데요. 이때 우리가 동심구에서 콘덴서 공식은 C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엡실론도 있고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A, B를 곱하게 되면 공식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A, B를 곱한 상태에서 이 분모를 이렇게 분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첫 번째 A, B랑 A분의 1을 곱하면 B가 남죠. 그리고 B분의 1과 A, B를 곱하면 A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엡실론 AB가 되겠습니다. 어떤 공식을 이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이 뒤에 친구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계산이 쉽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같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처럼 원래 C는 이렇게 B-A분의 4파이 엡실론 AB였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반지름을 2배로 했다고 합니다. 즉 A도 2배, 2A로 바꾸고 B도 2B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배를 했을 때 정전 용량을 C-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B는 2B로 A는 2A로 바꿉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4파이 엡실론 그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역시 A, B 자리에 각각 2A 곱하기 2B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 같은 경우는 2로 묶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2, B-A 분의 여기는 4파이 엡실론 그리고 이 친구는 4A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4AB 이 빨간 색깔 부분을 계산을 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 상태에서 2랑 4는 약분해서 2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이 B-A분의 4파이 엡실론 AB를 여기서 똑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표현한 이 부분이 지금 위에 적혀있는 이 부분과 똑같습니다. 맞죠? B-A분의 4파이 엡실론 AB 즉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현한 부분이 C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 값 자체가 2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반지름을 각각 2배로 했더니 정적 용량이 원래 기존의 정적 용량에 비해서 2배가 됐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와의 세기 제1을 자속밀도 B와 비투자율 뮤R로 나타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자와의 세기 공식은 분극의 세기 공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공식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2가 됩니다. 즉 우리가 유전율 그리고 전개의 세기 2로 이렇게 분극의 세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자와의 세기 J는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유전율은 투자율과 우리가 대응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2는 자개의 세기 H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즉 자와의 세기 J는 우리가 엡실론 제로가 아니라 뮤 제로, 그리고 엡실론 S가 아니라 뮤 S 마이너스 1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 대신에 H로만 바꿔주시면 이게 자와의 세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줄을 가지고 쭉 전개를 하시면 이 보기 중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천천히 전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할 거냐면 뮤제로를 이렇게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뮤제로, 뮤S,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뮤제로, 이것에 자개의 세기 H가 곱해진 형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H를 분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뮤 제로, 뮤 S, H, 마이너스 뮤 제로, H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보기 중과 같은 꼴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볼 텐데 이 뮤 제로 H를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뮤제로, 뮤S, H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 부분 그대로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뮤제로 H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제로, 뮤S, H. 즉 뮤S를 마음대로 곱했기 때문에 다시 없애기 위해서 분모에 다시 뮤S로 나눠줍니다. 즉 이 부분은요. 제가 이 색깔로 표현할게요. 뮤제로 H는 이 친구 결국 같은 거 보이시죠? 뮤S, 뮤S가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바꿔주었고 우리가 이때 뮤제로, 뮤S, H는 우리가 자속 밀도 B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B 마이너스 뮤 S분의 B 보시면 B 마이너스 뮤 S분의 B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B로만 묶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B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이 돼요. 지금 보기에서는 이 두 친구의 순서만 바꾸게 되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와의 세기 J는 우리가 1 마이너스 뮤 S분의 1 곱하기 자속밀도 B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중에 3번을 보시면 J는 1 마이너스 뮤 S분의 1 B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뮤 S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투자율 뮤 R과 같은 친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 중에서 문제에서 뮤 R로 나왔기 때문에 뮤 S를 뮤 R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 2와 분극의 세기 P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우선 우리가 분극의 세기 공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써보면 분극의 세기 P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마이너스 1 여기에 전개 세기 2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극의 세기란 분극의 전하량을 그 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전하량의 단위인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단위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이 공식을 바로 찾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분극의 세기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버전의 공식으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엡실론 제로를 분배를 쭉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에 2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2도 마찬가지로 분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 그리고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를 앞부분은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비유전율 엡실론 S를 인위적으로 곱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곱해볼 텐데 여기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2로 분자를 표현할 거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엡실론 S로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노란 색깔 부분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엡실론 S와 엡실론 S가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친구인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 거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2는 전속 밀도 D와 같습니다. 따라서 D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D로 묶게 되면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다 하실 수 알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한 겁니다. 보통 이 엡실론 제로, 이 첫 번째 줄 공식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친구 마무리했던 이 공식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이렇게 쭉 식으로 전개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한번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유전체 경계면에서 엡실론 1과 엡실론 2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2원과 2,2의 관계식 중 옳은 것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유전체 경계 조건에 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유전율이 주어지고 전개의 이러한 관계식을 고르는 문제는요.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개만 반대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대체 뭐가 반대냐? 이 부등호의 방향이 혼자 반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문제에서처럼 엡실론 1보다 엡실론 2가 더 큰 경우 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입사각 세타1 그리고 굴절각 세타2 그리고 전속밀도 D1 전속밀도 D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개 E1 그리고 전개 E2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따라갑니다. 즉 이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전개만 반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로 엡실론 1이 더 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됐다면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전개 부등호 방향만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보면 입사각 세타1, 굴절각 세타2, 그리고 전속밀도 D1, D2, 전개 E1, E2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친구는 다 이 유전율의 부등호 방향을 따라가요. 그런데 전개만 반대가 된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 어떤 케이스죠? 이 케이스죠. 따라서 전개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질량이 mkg인 작은 물체가 전하 Q클롱을 가지고 중력 방향과 직각인 무한도체 평면 아래쪽 Dm의 거리에 놓여 있다. 정전력이 중력과 같게 되는데 필요한 Q클롱의 크기는 우선 지금 글로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지가 있다고 할게요.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때 이 위쪽에 무한도체 평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도체에서 이 아래쪽에 D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질량이 mkg이고 전하량은 플러스 Q클롱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냐? 전기 영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도체 건너편에 똑같은 거리만큼의 우리가 영상 전하가 존재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거리는 D만큼 떨어진 곳에 영상 전하는 부호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Q클롱이 이렇게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점전하를 표현해 볼게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정전력이 중력과 같게 되는 데 필요한 전하량이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플러스 Q클롱과 마이너스 Q클롱은 서로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플러스 Q클롱에서는 이렇게 당기는 위쪽 방향에 정전력 F가 존재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두 점전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법칙인 우리가 클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서 이 물체가 지금 질량이 mkg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지죠. 그래서 어떻게 중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대지 쪽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문자를 편의상 중력을 F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중력 같은 경우는 질량 m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FG는 즉 중력은 질량 m과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것이다. 여기 한번 작성을 해보면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클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F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F와 FG가 같게 되는 전하량 Q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신경 쓰지 않고 이 F의 크기만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F는 클롱의 법칙에 의해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떨어진 거리 R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즉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러한 공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이때 떨어진 거리 R은 이 두 점전하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D 더하기 D니까 이 D를 대입해 주셔야 되죠. 한번 대입을 해보면 F는 4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자리에 2D를 대입합니다. 2D의 제곱. 그리고 Q1과 Q2는 지금 크기만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Q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력과 같다고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작성해보면 이게 결국에 중력과 같기 때문에 바로 M 곱하기 G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전하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부분들은 다 넘겨주시고 Q로 표현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는 Q제곱만 남겨볼게요. 그럼 우변에는요, 우선 분자에는 원래 M과 G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있었고 4파이 엡실론 제로는 양변에 곱해주시면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겠죠. 그럼 4파이 엡실론 제로. 그리고 지금 2D의 제곱도 역시 분자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분수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럼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mg 곱하기 4파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2D의 제곱 바로 표현을 해보면 4D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Q제곱이 아니라 Q예요. Q. 따라서 Q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여기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mg 그리고 이 숫자는 제외하고 문자들만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엡실론 제로 그리고 D제곱이 되고 아직 작성하지 않은 이 4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4의 제곱. 괜찮으신가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루트 안에 어떠한 제곱꼴이 있다. 그러면 이 제곱과 루트가 만났을 때 상쇄가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잘 보시면 4의 제곱, D의 제곱은 밖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Q는 플러스 마이너스 4D가 앞으로 옵니다. 즉 루트를 벗는 거예요. 루트를 벗고 이 루트 안에는 M, G, 파이, 엡실론, 제로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같은 보기를 골라주시면 4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4D 루트 파이, 파이 엡실론 제로 mg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도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맞는 설명이죠?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하는 우리가 도체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서 우리가 도체 표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도체 내부에 전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틀린 보기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내부의 전위는 등전위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번과 2번도 맞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내부의 전개세기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가 아니라 0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개세기 역시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되고 마지막으로 4번 보겠습니다.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표면이 곡률이 큰 부분일수록 크다. 즉 지금 전하 밀도가 곡률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지금 비교하는 말인데 우리가 전하 밀도의 경우에는 뾰족할수록 큽니다. 뾰족할수록 전하 밀도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낙뢰가 쳤을 때 이 부분으로 피레침이 가는 것인데 이것을 떠올려 주시면 조금 쉽겠죠. 우리가 뾰족할수록 크다. 그럼 뾰족하다와 같은 말이 무엇이냐? 같은 말로는 곡률이 크다. 또는 곡률 반경이 작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뾰족한 케이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때 이 구부러진 정도가 곡률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뾰족할수록 곡률이 크죠. 구부러진 정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뾰족한 부분에 제가 이러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곡률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이 원이 작기 때문에 이 곡률 반경 역시 작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뾰족한 케이스를 제가 대표적으로 그림을 그려봤고 이것과 좀 비교해서 완만한 케이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친구는 뾰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하가 잘 안 모이는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 구부러진 정도, 즉 곡률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원을 그려보면 이때 이 곡률 반경이
뾰족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이렇게 잘 모인다 생각해 주시고 뾰족한 것은 곡률이 크고 곡률 반경이 작은 것을 의미하더라.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를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6cm, 외구의 반지름이 8cm인 동심구 콘덴서의 외구를 접지하고 내구의 전이 1800V를 가했을 경우 내구에 충전된 전기량은 몇 클롱인가? 그래서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묻는 것은 내구의 전기량, 즉 전하량 Q를 묻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Q 같은 경우는 정정 용량 C 곱하기 전압 V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Q를 구하기 위해서 정정 용량도 구하고 전압도 구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해볼 텐데 지금 동심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공 안에 작은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작은 구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외구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 내구의 반지름을 A 외구의 반지름을 B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외구를 접지했다고 했죠. 즉 외구 이 부분을 이렇게 접지를 했다는 말은 결국에는 여기가 0V라는 거예요, 여러분. 0V. 그리고 지금 내구의 전위를 1800V를 가했다. 즉 이 내구의 전압은 1800V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0V와 1800V 사이에는 1800V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 동심구에서의 정정 용량, 즉 이 내구와 외구 사이에 우리가 이때 구할 수 있는 정정 용량 C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공식으로 바로 접근을 합니다. C는 우리가 B-A분의 4파이 엡실론 AB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엡실론 제로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 상태에서 대입을 바로 해볼게요. 우선 대입을 하실 때 A와 B는 다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B는 0.08 마이너스 0.06 곱하기 4파이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파이 같은 경우도 계산기 내에서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엡실론 제로도 계산기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 자체를 계산기에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는 이 부분은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AB A는 0.06 곱하기 B는 0.08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쭉 계산해 주시면요. 이 값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2.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 페럿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C값을 구하셨다면 이 값에서 계산기에서 바로 1800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즉 C값에서 바로 1800만 곱해주시면 되고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작성을 중간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면 돼요? Q를 구하기 위해서는 CV를 하면 된다. 즉 2.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 전압은 180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값이 보기 3번과 같이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내구에 충전된 전기량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클롱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폐회로에 쇄교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즉 정리하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관련된 법칙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도 기전력 이 공식을 작성해 보면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유도 기전력의 마이너스를 제외한 이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것이 이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부호, 마이너스, 즉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우리가 렌츠 법칙이 되죠, 여러분. 즉 우리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즉 마이너스가 반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렌츠의 법칙과 관련이 있게 되고 지금 이 문제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패러데이 법칙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것 외에도 3번과 4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은 우리가 전류와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친구는 예시를 들면 직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자개는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더라. 또는 자개의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개의 방향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오른손,
이 엄지가 전류의 방향일 때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부분이 자기의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클롱의 법칙은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법칙이 되겠죠. 우리가 클롱의 법칙은 이 정전력 F를 계산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즉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낼 수 있는 익숙하신 공식이죠. 이러한 것이 클롱의 법칙과 관련된 우리가 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고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판 사이의 비유전율 엡실론 S의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때의 정정 용량은 진공일 때의 용량의 몇 배인가? 즉 우리가 유전체를 삽입하기 전과 후의 정정 용량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공일 때 평행판 콘덴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이때 극판 사이의 이 간격, 이 친구를 D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 극판의 면적을 S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극판의 면적이 S가 되고 지금 보시면 진공일 때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지금 진공 중에 유전율 엡실론 제로가 채워져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진공 중일 때 정정 용량 C 값은 C 제로라고 한다면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사이에 이렇게 유전체를 삽입했다고 했죠. 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엡실론 S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 표현이 가능해요. 괜찮으시죠? 우리가 삽입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에 따른 우리가 삽입을 했을 때 C 다시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그리고 간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고 극판의 면적 역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친구만 바뀌었어요. 즉 정리를 한다면 이게 C0죠. 즉 이 친구가 C0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엡실론 S 곱하기 C0가 되기 때문에 원래 몇 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엡실론 S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각각 엡실론 1, 엡실론 2인 두 유전체가 접해 있다. 각 유전체 중에 전개 및 전속 밀도가 각각 E1, D1 및 E2, D2이고 경계면에 대한 입사각 및 굴절각이 세타1, 세타2일 때 경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쭉 보시면 우리가 입사각과 굴절각 그리고 유전율과의 관계를 묻는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죠. 우리가 탄젠트 세타1분의 탄젠트 세타2는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가 됩니다. 혹은 이러한 보기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의 역수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은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이 나와도 맞는 보기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이 숫자가 동일하게 대응이 되면 돼요. 즉,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1, 2면 1, 2. 여기처럼 2, 1이면 2, 1. 이렇게 순서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동축 원통의 왕복 전류 회로가 있다. 도체 단면에 고르게 퍼진 일정 크기의 전류가 내부 도체로 흘러 들어가고 외부 도체로 흘러 나올 때, 즉 전류가 이렇게 내부에서는 들어가고 외부에서는 흘러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개에 대하여 옳은 것은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각각의 위치에서의 자개의 크기를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과 제곱에 비례하는지 아니면 반비례하는지 비례 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보기 1번은 내부 도체 내에 생기는 자개의 세계입니다. 즉 내부 도체 내는 이 지점에서의 자개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식은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일 때는 H는 공식에 의해 2파이 A 제곱분의 RI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단위는 자개의 세계의 단위니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개의 세계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과의 관계입니다. 즉 여기서는 비례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기 1번을 보시면 우리가 편의상 R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R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내부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1번이었고 그 다음은 두 도체 사이에 생기는 구간입니다. 즉 두 도체 사이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이 구간이죠. 이 부분을 제가 편의상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인 경우에서는 자개의 세계 H는 우리가 이 흐르는 전류 I를 전부 다 고려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파이 R분의 I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이때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H는 R분의 1에 비례한다 또는 R에 반비례한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R에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R에 반비례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3번 친구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냐? 외부 도체 내, 즉 우리가 이 색칠된 구간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 내부 도체 I는 전부 고려해주면 되는데 이 외부 도체의 경우에는 이 전류, 이 외부 도체에 흐르는 전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유도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작성하는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자기의 세기 H는요. 우선 2파이 R분의 I까지는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1 마이너스 여기에 분수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R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거리 R과 관련은 있지만 우리가 뭐 비례 반비례를 따지기보다는 거리 R이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체크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R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이 관계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거리 R과 관련이 있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4번. 여기까지가 3번을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4번은 외부 도체 바깥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R이 C보다도 큰 경우, 즉 여기 아예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죠. 우리가 4번인 경우에는 자기의 세기 H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장 바깥쪽에서 보시면 이 전류가 서로 아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0으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H를 고려할 때는 0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4번은 거리에 반비례한다가 아니죠. 하시면 되고 이러한 공식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고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결론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지워보면 차례대로 여기가 B, 반, 여기는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는 0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 그림을 떠올리셨을 때 비례, 반비례, 0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나오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의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 자기 저항의 공식을 먼저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기 저항 RM은요. 우리가 뮤 S분의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S는 면적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면적의 기호로는 A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편의상 S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의 등장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RM은 자기저항, 뮤는 투자율, S는 면적, L은 자기 회로의 길이, 즉 자로의 길이를 의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단을 하고 보기 1번부터 보시면 자기저항은 투자율에 반비례한다. 투자율이 지금 분모에 있죠. 즉 우리가 투자율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저항 값은 감소하고 반대로 투자율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저항 값은 커지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이게 틀렸죠? 지금 역시 S가 여기 분모했기 때문에 RM과 자기저항과 면적 S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그 다음에 3번 자기 회로 길이에 반비례한다. 지금 보시면 RM과 L은 서로 지금 비례 관계이죠,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 화살표를 지우고 다시 비례 반비례를 따져보면 RM은 뮤 S분의 L에서 우리가 이 자기 회로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면 역시 RM이 커지고요. 이 L이 작아지면 RM이 작아집니다. 즉 우리가 커질 때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작아질 때도 같이 작아지는 이러한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 회로의 길이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맞죠. 그 다음에 4번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이것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저항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우리가 길이에 비례하는 것이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0mH 인덕턴스 두 개가 있다. 결합 계수를 0.1로부터 0.9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직렬 접속시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은 우리가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가동결합 그리고 차동결합에 따라서 합성 인덕턴스의 공식이 다르게 되죠.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직렬 연결일 때입니다. 직렬일 때 가동결합이라면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 L은요. L1 더하기 L2 플러스 EM이 붙습니다. 그리고 차동 결합일 때는 L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EM이 돼요.
그럼 이것만 보시더라도 문제에서 가동인지 차동인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즉 직렬일 때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해지는 이 친구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가동결합일 때 이 해당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상호 인덕턴스 M 값이 친절하게 주어진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K의 루트 인덕턴스 L1, L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가장 큰 친구를 대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0.9 곱하기 우리가 L1, L2는 둘 다 10mH입니다. 제가 편의상 단위는 생략하고 10을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는 결국에는 0.9 루트 10의 제곱이죠.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루트와 제곱을 만나면 벗겨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0.9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9mH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구한 상호 인덕턴스는 9m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렬일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 LM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친구는 L1, L2가 둘 다 10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 9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앞부분은 20 더하기 여기는 2 곱하기 9니까 18이죠. 그러면 38이 되겠습니다. 단위까지 작성해주시면 mH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n인 철심이 든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다. 철심의 투자율이 일정하다고 하면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L은 단 여기서 RM은 철심의 자기 저항이고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를 I라 한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고리를 그려주고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류를 지금 I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조건을 다 표기만 해보겠습니다. 건수, 즉 감음 S는 N회, 그리고 쭉 갔더니 자기 인덕턴스 L을 물어보고 있고 RM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철심의 단면적은 S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것이 여기 자기 회로의 길이, 즉 이 길이는 우리가 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우리가 인덕턴스 공식 L은 L분의 뮤 S N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바로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분모 분자의 동시에 뮤 S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의 뮤 S가 사라지고 분모도 동시에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뮤 S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L은 분모에는 뮤 S분의 L이 오고 분자에는 N의 제곱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모에 있는 이 친구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저항 RM이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투자할 뮤, 단면적 S, 그리고 분자에는 L이 옵니다. 즉, 뮤 S분의 L은 자기 저항의 공식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공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친구를 그대로 통째로 RM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저항 RM분의 건수 N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문제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단위는 우리가 인덕턴스니까 헨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봤더니 보기 2번에 우리가 L은 RM분의 N제곱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플러스 Q 쿨롱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개는 플러스 Q 쿨롱에서 발산하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를 시각화한 것이 전기력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등전이면과 직교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등전이면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평면으로 그렸지만 이 친구를 입체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등전이 면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이 전개2, 즉 전기력선은 지금 이 등전이면과 직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맞는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전개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우리가 전개 같은 경우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시작하여 마이너스 전하에서 끝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4번.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도체 내부에는요, 전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개도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시각화한 전기력선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따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내 전이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해당 공간에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계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적분을 이용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 문제인데요. 한번 천천히 쭉 들어보시고 너무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꼭 이 정답이라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지금 정전 에너지, 즉 전체에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를 우리가 W라고 한다면 이 W를 우리가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에서, 즉 W-에서 이 친구를 적분함을 통해서 이 전체 에너지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이 W-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우선 우리가 W-에서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이라는 공식을 쓸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결국에는 전개색이 2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를 계산을 할 겁니다. 이제 이를 또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진 전이함수 V를 통해서 우리가 전개색이 2를 계산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지금 V가 주어졌고 이 V를 통해서 2를 계산하고 이 2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우리가 W- 에너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W-에서 W, 즉 문제에서 묻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V와 2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2는 전개색 2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다르게 쓰면 마이너스 나블라 V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V에 대해서 나블라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를 두시고 나블라란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K. 이게 지금 괄호 안의 값이 나블라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 전이함수 지금 V를 곱할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V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 I, J, K에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쁘게 작성을 해보면 전개색이 2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여기 작성할 때 X제곱 플러스 Y, 여기에 i까지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제곱 플러스 y, 역시 여기는 j를 곱해주시고 플러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x제곱 더하기 y. 여기까지 우리가 우선 식을 먼저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이제는 이 라운드라고 적힌 이 친구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 기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dx분의 d라는 친구는 어떠한 값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것인데요.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라고 했을 때 이 라운드가 의미하는 것은 미분 중에서도 편미분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가 이 v라는 값이 x, 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미분할 때 x에 대해서만 미분하라는 것이 편미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는 이 위의 값을 y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호의 차이를 알아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말은 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할 때는 x만 변수를 취급하고 나머지를 다 상수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만 변수를 취급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한다. 마지막 g에 대해서도 g만 변수 취급을 하고 나머지 x, y는 상수 취급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분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미분에서는 항상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중요한 식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한번 차례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제곱 더하기 y. 이때는 y는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해도 0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x제곱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작성해보면 이는 마이너스 주황 색깔 부분은 x제곱을 미분했을 때는 2x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우리가 성분 벡터 i까지 꼭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이 뒤에 곱해져 있는 i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 색깔 보겠습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제곱 플러스 y. 이때도 x는 y 입장에서는 상수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y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x는 상수 취급합니다. 즉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1이 되죠. 여기서는 플러스 1. 그런데 이 j까지 꼭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게요. 이 친구는 x랑 y가 지 입장에서는 다 상수죠. 그러면 이 친구 볼 것도 없이 다 날아갑니다. 즉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0 곱하기 k니까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쁘게 작성해보면 이는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를 분배한 겁니다.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j.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V에서 이까지 이 해당 식을 이용해서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 W 다시를 계산을 하려면 이 제곱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값을 제곱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한 2는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j가 됐었고 이 제곱은 우리가 2를 2번 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곱은 2를 2번 곱한 거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이 친구를 그대로 곱합니다. 2xi 마이너스 j 그리고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j가 돼요. 이 상태에서도 역시 하나씩 분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i랑 마이너스 2xi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i랑 i끼리 지금 내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i랑 i끼리 내적 시에는 1, 또 j랑 j도 1. 반대로 만약에 i랑 j, 즉 다른 성분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때는 각각의 크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이 둘의 각도차는 90도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90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분 벡터를 내적 시에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작성해보면 이게 0인 거죠. 반대로 j, i도 내적 시에는 0이 나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는 만나면 플러스 4x가 됩니다. 4x 제곱이 되죠. 이때 i랑 i는 내적 시에는 1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xi랑 마이너스 j인데 결국에는 크기끼리 보더라도 나중에는 플러스 2x가 되긴 하지만 i 도트 j죠. i 도트 j. 그러면 0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날라가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 마이너스 j, 마이너스 2xi로 지금 j와 i 벡터가 지금 내적되면 어떻게 되죠?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날라가요. 마지막으로 초록 색깔로 이 마이너스 j와 마이너스 j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선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j랑 j를 내적한 거니까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제곱이 4x제곱 플러스 1이란 것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지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작성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W 다시가 2분의 1 엡실론, 지금 문제에서 진공중이라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죠. 이 상태에서 이 2의 제곱에 들어가는 친구가 4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적분을 해야 이 W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W 다시라는 친구는 단위만 봤을 때 줄 퍼 세제곱미터이고요. W는 단위가 줄이에요. 즉, 이 W 다시를 최적 적분을 했을 때 이 W가 나옵니다. 즉, 그것을 수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W는, 즉 전체 축적되는 에너지는 W 다시를 최적 적분한 것과 같다. 이 V가 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친구를 조금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W 다시 안에 들어가는 값이 4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때 이 dv는 dx, dy, dz가 됩니다. 제가 지금 안 적은 부분이 있죠. 이 2분의 1 엡실론 제로도 물론 여기 안에 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곱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2분의 1 엡실론 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앞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 적분을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x, y, g의 지금 범위가 0부터 1이라고 주어졌죠. x는 0부터 1, y도 0부터 1,
g도 0부터 1이라고 주어졌어요. 이제 차례대로 한번 진행해 볼 텐데 x부터 진행을 합니다. 4x제곱 플러스 1을 x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 엡실론 제로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0에서 1, 0에서 1 진행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dx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4x제곱은 우리가 적분할 시에 3분의 4 x 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x는 플러스 x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1과 0을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 dy, dz를 우선 작성해 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대괄호를 작성한 이 표현법은요. 적분의 한 표현 방법이에요. 즉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고 1과 0을 각각 대입한 다음에 이 위에 거에서 아래 것을 대입한 것을 뺀다는 겁니다. 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엡실론 제로 0에서 1, 0에서 1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서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3분의 4 여기에 1의 세제곱이죠. 그 말은 3분의 4예요. 3분의 4 그 다음에 플러스 x에도 역시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다 0입니다. 즉 0 더하기 0이니까 0을 이렇게 빼게 되면 사실상 안 빼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3분의 4 더하기 1이 3분의 7입니다. 이것도 계산을 먼저 진행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뭐가 나온다? 3분의 7. 이게 dy, dz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 y에 대해서 해당 3분의 7을 적분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값은 여기서 계산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w라는 친구는 2분의 엡실론 제로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0에서 1 이거 그대로 작성하고 이 빨간 색깔 밑줄 부분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대괄호 씌워주시고 3분의 7이라는 상수값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7 y가 나오게 돼요. 역시 0에서 1을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dg 주시면 되고 이 값에 이 y값에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이 위에서 아래 친구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7 마이너스 0이죠, 여러분? 그러면 3분의 7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w는 2분의 엡실론 제로 0에서 1 역시 여기는 3분의 7이 나온다는 걸 계산했어요. 여기까지 dg.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에 대해서 3분의 7을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작성할게요. w는 2분의 엡실론 제로 역시 이번에는 이 친구입니다. 3분의 7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7g가 되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0과 1을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g에 1값을 대입하면 3분의 7, 0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7이 나와요. 따라서 w는 2분의 엡실론 제로 곱하기 3분의 7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주시면 w는 6분의 7 엡실론 제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제에서는 진공내 전이함수 즉 v만 주어졌고 이 v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죠? 이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로 이 v를 이용해서 2를 계산을 했고요. 이 2를 이용해서 이 w 다시 즉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w 다시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2를 구한 것을 제곱을 해서 대입을 했고 이 w 다시에서 w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적분이라는 과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적분을 해주시면 정답은 6분의 7 엡실론 제로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시면 전류의 연속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J는 전류 밀도죠. 즉 전류 밀도의 발산은 로 최적 전하 밀도입니다. 최적 전하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른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의 마이너스 부호는 전류가 폐곡면에서 유출되고 있음을 뜻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폐곡면에서 전하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곡면에서 유출되는 전류 I가 있다고 할게요. 그 말은 이 전하가 빠져나간다는 거겠죠. 즉 우리가 어떠한 전류가 이렇게 폐곡면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전하량들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류 밀도의 발산은 최적 전하 밀도의 시간에 따른 감소의 의미가 이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나오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2번 보겠습니다. 단위 최적당 전하 밀도의 시간당 증가 비율이다. 아니죠. 우리가 시간당 감소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감소.
3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정상 전류가 흐르면 폐곡면에 통과하는 전류는 0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KCL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KCL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총합 모두를 고려했을 때 이 전류의 총합을 0이라고 둡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전류가 어디에서 쌓이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i가 0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전류와 정상 전류가 흐르면 폐곡면에 통과하는 전류는 0이다.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폐곡면에서 수직으로 유출되는 전류 밀도는 미소체적인 한 점에서 유출되는 단위 체적당 전류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해당 식을 조금 어렵게 표현한 것일 뿐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2번은 우리가 이게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돼야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